오늘은 어디 배울 거냐면 고려 초 통치체제의 정비, 고려의 성립 27쪽 배우게 될 거예요. 자, 27쪽에 살피면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고려를 배울 때 4명의 왕만 외우면 돼요. 물론 뭐 예종도 나오고 목종도 나오고 명종도 나오고 여러 명이 나오긴 하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딱 4명만 외우면 돼요. 첫 번째 왕이 고려를 세운 왕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잔소리쟁이, 결혼쟁이 할아버지야. 결혼을 부인이 몇 명이었는 줄 알아? 29명. 아들이 몇 명이었는 줄 알아? 25명. 결혼은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 결혼을 한 이유들은 고려라는 사회는 호족 연합체가 만들어졌어요. 호족은 뭐였지? 통일신라 말에 중앙의 힘이 지방으로 닿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한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불리우는 세력들을 호족이라고 얘기했어. 그 지방을 많이 다스리고 있는 그 호족들이 각각 존재했기 때문에 왕건도 호족이었어요. 그 호족이 다른 호족을 포섭하는 과정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그딴 식으로 많이 했다는 얘기죠. 왕건 얘기는 조금 다 하고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는 왕권 강화에 미친 놈 광종이죠. 광자 미칠 광자 아닙니다. 빅광자입니다. 근데 왕권 강화에 미친 놈 여기 이 광종이 4대 왕인데 1대가 왕건이고 2대가 해종, 3대가 정종, 4대가 이 광종이거든요. 다 형제예요. 얘의 형제라고요. 그리고 광종은 또 자기의 배다른 동생과도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고요. 자기 조카랑도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고요. 이따가 보면 고려는 자신의 피를 유지하기 위해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혼을 되게 많이 해요. 형제들끼리 결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광종은 뭐라고요? 미치광이 광종. 뭐의 미치광이? 왕권 강화에 미친놈. 그 다음 성종. 성종은 이루다라는 뜻이거든. 통치체계를 이루다 할 때 성종인데 성종의 별명은 어리버리야. 최승로라는 놈이 선대 왕들을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렇게 하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리버리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끝에 배워야 되는데 뭐냐면 미치광이 광종, 어리버리 성종, 그리고 동성연애자 공민왕. 공민왕은 몽골로 잡혀가서 10년 동안 살았고 노국대장 공주라는 사람과 결혼했어. 너무 사랑을 했어. 근데 노국대장 공주가 10몇 년이더라? 10몇 년 만에 이 임신을 하고 후대 그 공민왕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왕자가 태어날 뻔했지. 둘 다 애 낳다가 죽어요. 그때부터 노국대장 공주를 그리워하고 더 이상의 여자는 만나지 않겠다. 계속해서 후궁이 들어오는데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내가 동성연애자라고 그랬잖아. 남자를 만나요. 남자를 만나서 그렇고 그래요. 네. 니네는 볼 수 없는 그 영화가 있어요. 쌍화점이라는 미성년자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 공민왕의 이야기들이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는 고려라는 시대 구분을 하게 될 거예요. 고려라는 시대 구분을 하게 될 건데
자, 하나, 둘, 여기 끊고, 맞죠? 자, 우리는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를 나누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쓰기 싫으면 여기라도 써야 된다. 여기에다라도 써야 된다. 예? 무신정변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고려라는 나라는 936년 이때부터 고려가 건국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가 10세기, 11세기 발음 똑바로 해야 돼. 10세기 그러면 안 돼. 웃자고 얘기했는데 나만 나쁜 놈 됐네. 그 다음에 12세기 그리고 13세기, 14세기 이렇게 나눠서 고려는 귀족사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귀족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 뭐냐면 10세기, 11세기에는 호족들과 통일신라 시대 때 핍박을 받았던 지식인층 육두품이 권력을 잡게 됐고요. 이 호족과 육두품이 음서와 공음전 그리고 왕실과의 결혼을 통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 그 고위간직을 배출하는 집안으로 뭐가 생기냐면 문벌 귀족이 생기게 돼요. 문벌 귀족이 생겨요. 그리고 무신들이 100년간 정권을 잡고 있다가 원간섭기를 겪게 되고 이제 뭐냐면 원의 빌부터 사는 검문 세족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세기에 조선을 만드는 신진 사대부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호족육두품 문벌귀족 무신 다음에 검문세족 다음에 신진 사대부. 여기에 가면 원나라 지배기에 가면 고려에서 공료로 갔는데 몽고 원나라의 황후가 된 기황후라고 들어봤어요? 기황후? 못 들어봤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요렇게 나눠서 귀족사회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세기, 11세기에 외적의 침입들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여기 10세기, 11세기에는 누가 침범을 해오냐면 거란요, 요 나라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육주를 획득을 하게 되고 2차 침입 때 양귀의 선전으로 개경이 함락되었으나 막아낼 수 있었고 3차 침입 때 강감천의 귀주 대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12세기에는 여진 금 이때가 슬픈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4대를 하게 돼요. 4대 뭐야? 큰 나라를 섬기는 거야. 문벌귀족의 이자겸이란 자와 니네 부시경 알잖아. 삼국사기를 쓴 김부시경. 그 형들이 문벌귀족이었는데 이런 귀족 세력들은 전쟁이 나면 자신의 권력들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금나라랑 싸우지 않고 4대를 해버려. 안타까워. 그 얘기. 13세기는 몽골이 침입해 옵니다. 몽골. 얘가 원이에요. 원. 그리고 원이 망하고 홍건적. 왜구들이 침입을 해와. 근데 이 홍건적과 왜구와의 전쟁에서 한 번도 싸움에 지지 않은 백전백승의 장군이 있어. 걔가 누군지 알아? 이성계야. 이성계. 이성계가 엄청 싸움 잘했대요. 그래서 요것들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외우고 계셔야 되고 우리 나중에 3, 4주짜리 시험 대비를 하게 될 건데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18세기 시스템이 또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려의 건국을 한번 봅시다. 왕건은요, 궁예에게 관심법으로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너의 마음을 관심법으로 들여다보겠다. 그래갖고 너는 반란을 일으키려 했구나. 그랬더니 아씨 그냥 죽어야겠네. 네, 그렇습니다, 전하. 그러나 그런 마음들을 없앴습니다. 뭐 그랬더니 그래, 나는 관심법으로 너희들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남았다고 해요. 어쨌든 궁예가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을 잡았고 태봉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철원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때 견훤이 성장을 하고 있었고 후백제 견훤이 성장을 하고 있었고 왕건은 이 나주라는 견훤의 곡창지대를 빼앗으러 6년 동안 전투를 합니다. 근데 여기 파견되기 전에 여기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한 아리따운 여성을 만나요. 그 아리따운 여성이 되게 똑똑한 거를 느꼈고 그 여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지방 호족이래요. 정주라는 곳의 호족의 딸내미래. 그래서 그 호족과 술을 마시는데 그 호족이 왕건에게 반해서 자기 딸을 주겠대. 그래서 결혼을 해요. 아직 왕건이 나라를 세우지 못했을 때인데 결혼을 하고 나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왕건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왕건은 이 궁예에게 다른 호족을 포섭했다고 얘기를 하면 궁예가 불안해하면서 왕건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족과 관계없음을 항상 보여야 됐었어. 근데 나주로 가서 전쟁을 하는 동안 이 정주의 이 제1황후야, 나중 되면 제1황후는 비구니가 됩니다. 여승이 된다고요. 절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주를 차지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비구니가 됐대요. 결혼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구니가 됐던 자기 일부인을 다시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시기 나주에서도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2황후가 제2황후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제2황후가 낳은 자식이 해종이라고 고려의 2대 왕이 돼요. 이 해종은요, 나중에 보시면 동생들을 되게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광종과 정종을 죽이지 않았어요. 정종이 3대왕, 4대왕이 광종. 얘네 둘은 같은 배에서 나온 친구들이야. 해종은요, 원래 낳지 말아야 될 아들이었어요, 왕건에겐. 왜냐하면 나주의 아주 작은 호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왕권을 물려주게 되면 그 많은 아들들의 시기를 받고 축출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아들이 나왔어. 이 이야기는 네이버에 돗자리 왕자라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금이라 제가 여기서는 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또 찾아볼 거 아니야. 돗자리 왕자야. 고려 돗자리 왕자. 연관 검색어로 나올 거야.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왕이 됩니다. 발해 유민을 수용하고 발해가 926년에 망하거든요. 그 다음에 신라의 항복을 받고 신라 이때 왕이 경순왕인데 경순왕의 다른 이름이 김부예요. 김부를 신라 경주의 계림이라고 했죠.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사신관은 뭐냐면 지방 호족에게 그 지방을 그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신관 제도야. 하지만 이게
호족을 견제하는 그 작용도 했어요. 만약 사신간으로 파견된 김부에게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김부를 죽이고 그 지역을 먹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방 세력에게 인지를 맡겨라, 교육시켜줄게, 너 아들 맡겨라, 이런 식으로 기인 제도를 통해 호족을 견제했고요. 그 다음에 후백제 멸망. 후백제 누구야? 견훤이지. 근데 견훤인데 견훤이 자식 교육을 잘못했나 봐. 아빠를 절에 가둬버려. 그래서 견훤이 왕건에게 투항을 해. 나만 살려주면 백제를 먹게 해줄게. 근데 왕건이 안 믿어지지. 왕건이 안 믿어져.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결혼시켜줄까? 빨리 마셔. 자기 딸내미랑 결혼시켜. 견훤에게. 이 뭐야? 견훤이, 내가 알기로 견훤이 나이가 더 많거든? 왕건보다? 그럼 딸내미랑 결혼시켰으면 왕건이 장인어른이네? 이상하지? 어쨌든 결혼쟁이야. 저 아저씨 결혼쟁이고, 태조는 이런 것들을 했어. 호족 연합체지만 호족 회유책과 견제책을 동시에 사용을 했어. 그리고 우리 궁예나 견훤에게 없던 것이 뭐였냐면, 궁예나 견훤은 신라 말기 때, 신라 하대 때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해결책이 없었어. 근데 이 태조는 해결책이 있었지. 취민유도. 취한 백성 아니야. 백성을 수치할 때도 도가 있어야 돼요. 백성을 수치할 때도 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야? 취민유도야. 세율을 몇 퍼센트로 하게 되냐면 10분의 1로 줄여줘. 수학약의 10분의 1. 야, 우리나라 평균 세금이 얼마인 줄 알아? 22%야. 소득의 22%. 10%만 받는 데잖아. 엄청 좋잖아. 그 다음에 흑창을 설치했어. 흑창은 진대법과 같은 놈이야. 진대법 뭐지? 춘대추납의 농민구율책이라고 했지. 춘대추납이 뭐야? 봄에 빌리고 가을에 갚는 거지. 그래서 써줄게. 춘대추납의 농민구율책. 그리고 기인제도와 상수리제도가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흑창과 진대법이 같은 내용인데, 야, 진대법 어디 나라야? 시험 보겠어, 이래서? 고구려 2세기 고국천왕. 안녕. 고국천왕. 을파소. 기억 안 나? 큰일 났네. 자, 연등의 팔간에는 불교 호족 통합하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했어. 사성은 뭐야? 모두 가족으로 묶어버려. 너 왕씨야. 이 당시만 해도 성이 없는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성을 만들어줬대. 그래서 성을 하사하다 사성 정책. 그 다음에 역분전이라는 토지를 주고 사신간 기인제도가 있었다. 볼게요. 신라왕 김부가 항복하였으므로 신라국을 없애고 김부로 하여금 경주의 사신간으로 삼아 부호장 이하 관직자들의 일을 살피도록 하였다. 이에 공신도 이를 본받아 각각 그 본주의 사신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인제도는 어떤 거냐면 이들의 자제들을 교육 목적으로 서울로 데리고 오는 것들, 개경으로 데리고 오는 것들을
얘기를 했다. 또 봐야 되는 거 뭐가 있냐면 옛 고구려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위해서 서경, 지금의 평양이에요. 평양을 중시하고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했습니다. 그 다음 영토를 확장해서 청천강에서 영은만, 원래 통일신라 때는 어디까지였냐면 대동강에서부터 원산만까지였어. 옛날에는 이런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왔어. 국경선을 맞춰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었어.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후뇨 10조 옆에다 써놓자. 후대 왕이 지켜야 할 야할은 어디 갔어? 야는 어디 갔어? 야할 덕목이야. 별 내용들이 다 있어. 북진 정책을 위해서 서경의 왕들은 100일 이상 1년에 100일 이상 머물러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우리는 왕건 뭐 하시는 분이라고? 결혼쟁이라고. 뭐 하시는 분이라고? 잔소리쟁이라고. 후뇨 10조 잔소리쟁이. 그 다음에 광종은 뭐라고? 빛광이라고. 미치광이 광종이야. 앞에 형아들이 있었어. 이렇게 태조가 있고 그 다음에 해종이 있었고 이건 몰라도 돼. 정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종이에요. 해종이나 정종이나 모두 다 왕위 쟁탈 때문에 이 정신병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광종은 자신이 권력을 잡고 7년 동안 참고 있었어. 앞에 형들이 한 명한테 권력을 빌리면 그 권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을 흔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가만히 있다가 7년 후에 뭘 만드냐면 노비안건법을 실시를 해요. 노비안건법 밑에다 이렇게 쓰자. 노비해방법. 노비해방법. 왜 노비를 해방시켜줬을까요? 우리 이런 말들 제가 맨날 해요. 옆에 여기다 써놔. 노동력은 군사력이에요. 고려가 건국대전 시기에 이 다른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노비가 되거든요. 그 사람과 그의 자식들이 모두 노비가 돼요. 그때 불법적으로 노비로 만든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그런데 이 광종은요, 이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을 해줍니다. 이게 큰 효과가 있어. 호족을 견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어. 왜냐? 호족들의 노동력과 군사력을 빼앗을 수 있는 거지. 노비를 해방시켜주면. 두 번째는 노비는 세금을 안 내요. 근데 노비에서 해방된 양이는 세금을 내거든. 그럼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칭제권원. 칭제권원이라는 건 뭐냐면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사용을 한다. 연호를 사용하는 것을 칭제건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칭제건원 같은 경우에 중국과 대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중국도 왕이 아닌 황제라고 칭하게 되죠. 그 다음에 왕권의 강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이 칭제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덕이랑 중풍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 이때 외국에 살던 놈들이 고려로 들어오면 고려 백성으로 인정을 해줬었어. 그래서 후주라는 곳에서 쌍기라는 중국 사람이 들어오게 돼. 이 쌍기가 중국의
관리 등용 제도인 과거제, 관리 등용 제도인 과거제를 실시하도록 했거든요. 이 과거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 광종 이전까지 공신 세력들이 정치를 하고 있었어. 왕건 그러니까 태조 아빠 광종이 태조의 아들이니까 왕건의 아들이니까 아빠 친구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그들을 밀어나고 신규 세력들 그러니까 이 과거 제도를 실시한 것은 신구 세력의 교체라고 보시면 돼. 내 말을 듣는 놈들을 내가 뽑겠다. 근데 한 2,000명이 시험을 보면 150명 정도 뽑았대요. 근데 2,000명에게 아차상을 줬대요. 뭐 명예직인 관직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복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공복이라는 것은 관리의 복장을 정한 거야. 이 당시만 해도 관리들이 이렇게 유니폼 같은 걸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집에서 괜찮은 옷을 입고 오거나 또는 고려나 후고구려 고려래 통일신라나 후고구려 후백제 그 관직에서 입던 옷들을 이렇게 입고 왔었대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관직의 풍계를 만들었어. 그런 것들을 위계 서열 확립이라고 해. 위계 서열 확립을 하게 됐다. 등급을 만들었다. 성종으로 한번 갈까요? 근데 광종도 미쳐서 죽어. 그리고 나중 되면 호족 세력들을 전부 다 숙청해버려. 그래갖고 성종 때 최승로한테 욕을 있는 대로 바가지로 쳐먹죠. 완성이래. 완성 성자니까 최승로의 시무는 개혁안이란 뜻이야. 내가 성종 뭐라고 그랬지? 어리버리 성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리버리 성종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는 이 최승로의 개혁안으로 유교 정치 이념이 채택이 됐고 지방간이 파견돼요. 그 다음에 중앙간제가 이성육부, 삼성육부 발해 있었죠. 삼성육부가 발해였고 이성육부는 고려야. 그 다음 12목 설치하고 국자감, 교육기관이지. 그러면 주자감은 언제 거야? 발해야. 그러면 태학은 언제야? 고구려야. 국학은 언제야? 국학은? 외워야 돼 이거. 이런 거 외워야 돼. 천천히 써요. 우리 꼬맹이 이거 줘야지. 그 끝나고 노트북 갖고 바로 내려가야 돼. 응.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됐어? 또 가보자. 우리 오늘은 성종까지 배우면 돼. 그리고 오늘 외울 게 너무 많아. 근데 다음 주에는 안 낼 거야, 시험에. 그 다음 주에 낼 거야. 참, 그 다음 주는 까치까치 설날이더라? 세뱃돈 받지네. 입학한다고 또 세뱃돈 많이 받을 거 아니야. 쌤도 맛있는 거 사줘. 쌤은 삥 뜯기고 오잖아. 나는
부모님한테도 세뱃돈을 드려야 되고, 내 조카들한테도 세뱃돈을 드려야 되고, 너무너무 좋겠지. 그죠? 화이팅. 어? 그때요? 오고 싶어요? 오고 싶으면 말해요. 수업할게요. 안 와요. 근데 영상은 보고 와야 돼요. 원장님이 진도는 나가야 된대. 그렇대요. 자, 고려의 통치체계 한번 외워보셔야 됩니다.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조선보다는 적어. 자, 가볼게요. 고려의 통치체제에는 이성 육부야. 크게 두 개의 성이 있어, 이렇게. 두 개의 성이 있는데, 자, 중서문화성에는 이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품 이상은 재신, 그 다음에 이품 이하는 낭사, 이렇게 나눠져. 이 낭사 되게 중요해. 재신도 되게 중요하고요. 상서성 밑으로는 이병, 호형, 예공. 이호, 예병, 형공인데 잘 봐. 이분은 안녕하세요. 사랑관리하는 인사고요. 병부는 군사고요. 호부는 재정이고요. 형부는 언니 남편인가요? 그만할까요? 니네가 너무 재미없어 해서 이런 거라도 해야죠. 형부는 치안이에요. 예부는 행사나 교육이고요. 공부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토목 건축이야. 얘네들을 육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육부 같은 경우에는 행정 실무를 담당을 하는 것이 육부입니다. 이걸 관리하는 게 상서성이야. 중추원은 옆에다가 쓰자 비서기관, 왕의 비서기관이고요. 어사대는 감사원이야. 감사원이 어사대야. 그리고 삼사는 회계를 담당하는 화폐와 곡식 출납 기관인데 이게 조선시대랑 같이 시험 문제 나오면 맨날 나오는 거야. 이게 어떤 거냐면 고려와 조선의 삼사를 비교를 하면 고려는 단순 회계기관이야. 곡식의 출납을 맡는 단순 회계기관인데 조선에 가게 되면 언론기관으로 바뀌어. 언론기관이 뭐냐면 정권을 비판하는, 견제하는 기관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고려시대에도 유교 정치가 나타나게 됐어요. 유교 정치 이념은 얘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보여줘. 여기서 신권이라는 것은 신의 권리가 아니라 신권, 신하의 권한이야. 왕과 신하가 서로 조화, 균형, 견제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게 뭐냐? 언론기관이야. 언론기관이 고려시대 때는 대간이라고 얘기했어. 중서문화상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들이 정치 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나타내는데 서경은 왕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간쟁은 왕에게 잘잘못을 비판하는 거야.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쳐맞겠지?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 봉박은 뭐냐면 잘못된 왕명을 돌려보내는 거야. 써줘? 서경. 왕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간쟁, 왕의 잘잘못을 비판하는 거. 그 다음 봉박, 잘못된 왕명을 되돌려보내. 되돌려보내. 이거야. 요런 것도 나와. 서술형으로. 자, 그리고 여기 있는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제추웨이라고 해. 이 제추웨이라는 게 뭐냐면 제신과 추밀, 중추원의 추밀이 고위간직이거든요. 고위간직의 사람들이 도병마사, 병마사가 보내지는 것이 국경지방이거든요. 그냥 사령관이야 얘가. 병마사라는 게. 그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그다음 식목도감은 법 시행을 하는 거야.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임시기구이고요. 귀족 정치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죠. 지우고 다 위에 본다? 아니 뭐 알려줘. 이거 어떤 거? 되돌려 보냄. 나도 음료수 먹고 해야 돼. 목이 마르다. 잘 쓰고 있는 거야? 이따가 음료수 밑에서 먹어? 다르네. 이거 먹을래?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을 볼게요. 여기 대간 꼭 기억해라. 대간. 지방행정구역을 보시면 여기 봐봐. 5도 양계가 나오는데 여기가 5도. 여기가 양계. 양계는 군사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국경지방. 5도 일반 행정단이고 안찰사를 파견해. 조선시대는 지방간의 이름이 관찰사였어.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안찰사고요. 이렇게 지방간이 파견되는 곳을 우리 노래할까? 가위바위보해서 노래 부르기 할까? 다들 졸리고 그런데 어떻게? 너나 해라야? 나 노래 못해. 썰 하나 더 해야 돼? 얼마 안 남았어. 일찍 끝내주는 게 더 낫지 않아? 얼마 안 남았어. 다 와가. 힘내자.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자, 안찰사를 파견하고, 봐봐. 5도 밑에 주현이라고 있어. 서울특별시, 아니, 경기도 고양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가 안찰사를 파견하고, 주현, 이런 게 뭐 시야, 시. 그래서 지방간을 파견하고, 속현은 지방간을 파견하지 않아. 향리 볼 수 있어야 돼. 그 지역의 호족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뭐가 더 많아? 속현이 더 많은 거야. 양계는 군사지역을 얘기를 해. 양계에 파견되는 사람을 병마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경은 수도, 서경은 북진정책, 동경은 후삼국,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삼경이 있고. 자, 봐. 향부곡소가 있어. 향부곡은 농사를 짓는 곳이고, 농업의 특수행정구역이고, 향부곡. 소는 제조업 같은 거, 상공업, 제조업 같은 거리 여기에 해당돼요. 얘네는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이곳을 향부곡소로 격화시켜서 일반 군현에 사는 백성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했어요.
군사제도는 2군 6위, 제발 2군하고 6위 나누지 마라. 국왕의 친위 부대, 중앙군 이렇게 되는 거야. 지방군은 진에 파견되는 사람과 현에 파견되는 군인. 5도의 현이 있었고요. 양계의 진이 있었어. 그래서 진에 주둔하는 군인들이다 해서 주진군. 현에 주둔하는 사람이다. 주현군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관리등용제도를 볼 건데 얘들아 관리등용제도에서 누구의 건의를 받았다고? 과거제는 쌍기야. 쌍기 나온다 얘들아. 쌍기야. 쌍기가 과거를 보자라고 했어.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해. 제술과와 명경과가 있는데 얘는 정책을 시험 보는 것이고 명경과는 유교 경전을 보는 거야. 경전의 발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 작과는 기술과야. 승과는 스님 되는 거야. 고려시대에는 승과가 있었지만 조선시대엔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승과는 승과 대신에 무과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 그 다음 음서 5품 이상의 고위 관리 자손에게 무시험으로 관직을 주게 돼요. 심지어 이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사위에게도 줬어요. 사위에게도 이 음서를 줬어요. 장가 잘 가면 땡 잡는 거죠. 자, 국자감 고려라고 그랬어. 향교는 지방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사교육이 성행했어. 그게 사학 12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교육이 심화가 돼서 과거가 나오니까 과거에 대비한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교육이 심화되어서 국가에서 EBS 같이 관학 지능책을 만들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니네 요 앞에 문제 안 풀었잖아. 요 앞에 일단은 그 1-1단원 문제 안 풀었잖아, 다들. 빨리 풀어봐, 문제. 앞에 문제들 안 푼 거 빨리 풀어봐. 거기 풀었네.